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낼 때는 무척 외롭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남겨준 두 채의 주택 덕분에 생활 자체가 막막하지는 않았어요. 한 채는 제가 상주하면서 일상적인 집안일을 챙겼고 나머지 한 채는 전세로 놓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답니다.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조용하고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네에는 오래전부터 지내던 이웃이 많았고 서로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이다 보니 특별히 서먹하거나 불편한 기색은 없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소소한 살림에 신경을 쓰곤 했죠. 주말이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반가운 얼굴로 찾아왔어요. 가끔은 함께 식탁을 차려 밥을 먹고 가끔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아이들과 뛰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성격이 밝고 다정다감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어르신을 잘 섬긴다고 동네 분들도 칭찬 일색이었고 저 역시 늘 흡족한 마음이었답니다. 언제나 살갑게 말도 걸어주고 사소한 선물도 건네며 절 기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복이 많은 시어머니라고 여기며 살았고 손주들을 보는 즐거움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제안 하나를 해왔어요. 그 엄마 전세 놓으신 집 저희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사실 처음엔 조금 놀랐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기에 꼭 굳이 옮겨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들은 직장까지 오가기가 수월하고 손주들도 더 좋은 학군으로 전학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어요. 며느리 역시 옆에서 간절히 부탁하며 저를 붙잡았는데 마치 원래부터 그 집이 본인들 몫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세 세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제게 크게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편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저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고 이왕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이면 가족이 더 유용하게 쓰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계속 고마워하겠다며 몇 번이나 제 손을 잡았고 며느리는 앞으로 저를 더 자주 찾아뵐 테니 예쁘게 봐달라고까지 말했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지만 결국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돕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여겨서 승낙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연히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분께 먼저 연락을 드렸고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맞춰서 그 집을 빼주셔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 세입자는 워낙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사정이 그렇다면 알겠다고 쿨하게 답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집을 잘 관리해 주셨고 서로 믿고 지내온 관계이기에 저도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왔고 저는 아들 내외에게 떳떳이 열쇠를 건네주며 든든한 마음으로 격려해줬어요. 이제 너희가 잘 꾸며서 알콩달콩 지내렴. 처음에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뿌듯한 마음에 주말마다 그 집으로 달려가서 손주들과 놀아줄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답니다. 어머니 오시기만 하면 제가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평소 며느리가 입버릇처럼 말했으니 곧 즐거운 가족 모임을 이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이사를 마친 뒤 약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할 정도로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전화를 끊곤 했어요. 이제 집 정리는 좀 됐니? 주말에 가도 괜찮아? 아직 정신이 없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 오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분위기마저 시큰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뭔가 피곤하긴 한가 보다 하고 혼자 괜히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이사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겠구나. 내가 괜한 부담을 주면 오히려 민폐겠지. 그렇게 제 쪽에서 연락을 자제하면서 시간을 좀 두었는데 오히려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쪽은 완전히 제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주말마다 아들 내외가 저희 집으로 먼저 전화를 하거나 어머니, 이번 주에도 갈게요. 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올라오던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말이 되어도 깜깜무소식이고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봐야 겨우 받는 정도가 되었어요. 주말에 만날 약속을 잡으려 해도 정리가 덜 됐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차가 막혀서 좀 곤란해요. 등등 이유가 다양했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놓고 구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분위기가 묘하게 식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몇 번 반복되니 슬슬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손주와 통화를 하는데 얘들아, 할머니가 간단한 반찬이라도 만들어 갈까?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도 잘 먹고 살아요. 아들이 이러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쌀쌀맞게 들리던지 잠시 멍해졌어요. 그래도 대놓고 뭐라 묻기보다는 아직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정신이 없겠지 하고 혼잣말로 제 마음을 다독였죠. 저는 원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는 사람이라 가족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상상 자체를 피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결국 또 한 번 주말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얘들아, 이번 주말에는 갈 수 있니? 할머니가 손주들 보러 가고 싶어서 그래. 아직 집도 다 못 치웠고 우리도 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게다가 주차 공간도 협소한데 어머니 차까지 오면 번거롭습니다. 그냥 다음에 오세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서운하던지 차는 근처에 세워두고 가면 되지.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복잡하니까 오셔도 우리도 불편해요. 일단 바쁘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멍한 상태로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집을 준 건 제 마음에서 우러난 호의였는데 어째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손주들 얼굴 보러 가는 것도 이젠 마치 제가 억지로 찾아가서 불편만 끼치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애써 이해하고자 했어요. 그래, 워낙 지치고 바쁘다니. 내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큰 마트에 들렀다가 며느리와 딱 마주쳤어요. 사실 저도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어요. 너 여기 왔구나. 잘 지내지? 근데 며느리가 절 보자마자 놀란 얼굴을 하고는 얼른 다른 통로로 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뭐가 저렇게 급하지 싶었는데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그래서 뒤쫓아가서 조심스레 불렀죠. 며느라. 혹시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니? 그런데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이 건성으로 돌아보며 말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깜짝 놀랐네요. 지금 급한 볼일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다음에 통화하죠. 그러고는 표정마저 굳은 채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제 기분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길 수도 있었지만 뭔가 살가움이 일도 느껴지지 않는 그 태도에서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집을 얻기 전에 며느리가 마트에서 저를 봤으면 어머니, 뭐 사러 오셨어요?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이러고 달려와서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이것저것 챙겨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대가아드님 부부가 그 집을 팔든지 아니면 담보로 대출받든지 해서 돈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에요. 그 집 명의는 아직 제 앞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긴 해도 이미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머리가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을 주겠다고 약속도 안 했고 서류상명의 이전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왜 벌써부터 돈을 끌어올 궁리를 하고 다닐까? 어이가 없고 믿기지도 않았어요.
동시에 어쩌면 내가 뭘 크게 잘못 짚었나 하는 생각에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들을 떠올려 봤어요. 설마 정말 우리 아들 내외가 그 집을 통째로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걸까? 아니면 담보로 대출받아 호화롭게 살겠다는 계획일까? 말이 안 된다고 부정하려고 해도 이미 그들의 태도가 하루가 다르게 식어가고 있던 터라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은 아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웃분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며느리 되는 사람이 갑자기 해외여행 얘기도 하고 명품 가방을 샀다며 자랑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데 댁이랑 상의하셨나 싶어서 궁금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설마 했던 불안감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는 듯 했죠. 저는 혼자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치면서도 다행스럽게도 아직 집 명의를 정식으로 이전하진 않았다는 사실에 그나마 안도하게 되었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아직 서류상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나한테 권리가 있잖아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가 이 사실을 알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질까봐 겁도 났어요. 가족 간에 이런 분쟁으로 치닫는 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 분명해 보였거든요. 결국 오래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변호사 앞에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제 사연을 듣고 난 뒤 그러더군요. 당연히 가능하시죠. 지금 서류상 주인이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아직 이전이 안 됐다면 그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꾹 참고 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서 그 자리에서 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믿었는데 우리 아들 내외가 이럴 줄 몰랐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재산 문제는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넘겼다가 피해를 보신 사례가 많아요. 일단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권리를 주장하고 집에서 퇴거하도록 통보해 보세요. 돌아오는 길에 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자식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다니. 마음이 너무 쓰였지만 이대로 끌려다니며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자식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해. 며칠 후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을 작성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발송했어요. 당신들은 이 집에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무단으로 처분하려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구였죠. 처음엔 제 손으로 그 문구를 작성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과정을 자식에게 해야 하나 하는 자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막상 편지를 보내고 나니 최소한 저는 제 몫을 다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공은 너희에게 넘어갔으니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 재산을 더는 함부로 못할 거야. 그 후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 내외가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용 증명을 왜 보내세요? 뭐가 문제죠? 따지는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다음에 직접 와서 얘기해라. 전화로는 할 말 없으니. 결국 아들 내외가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 태도가 정말 옛날과 너무나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어요. 아니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엄연히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집인데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며느리는 옆에서 울먹거리는 척하면서 저희도 집이 필요해서 들어간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우리한테 집 주신 거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죠. 집 주신 거냐니.
니들이 그따구로 하는데 내가 집을 왜 줘? 너희가 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믿고 열세 넘겼지. 근데 그걸 갖고서 니들 멋대로 대출 받고 팔아버린다는 말이 돌면 난 어쩌냐? 아들은 당황한 듯 좀 말이 막히는 표정을 짓다가 결국 뻔뻔한 말투로 내뱉었어요. 저희가 알아봤을 뿐이지 아직 팔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부모 재산은 자식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너가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 재산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거고 줄 마음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너희가 다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왜 그런 당연한 걸 모르니?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버리시면 저희는 뭐가 되나요? 어머니도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죠. 저는 그 말에 도저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동안 잘해주려고 노력했다니. 그러니까 그게 집 얻으려고 한 가식이었다는 소리밖에 더 돼? 너희가 정말 날 생각했다면 이렇게 몰래 대출 알아보고 집을 팔려고 했겠니?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번에는 비꼬는 말투로 나왔어요. 그냥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한 거죠. 요즘 집 한 채 팔아서 자영업도 시작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잘 되면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빡빡하게 구신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냥 명의를 빨리 옮겨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대신 알아볼게요. 정말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어요. 지금 장난하니? 무슨 이유로? 내가 당장 그 집을 네 앞으로 돌려놔야 하는데 그 집은 내 집이야. 너희가 그걸 담보로 돈을 끌어 쓰는 건 내 허락 없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식구끼리 이렇게 문서까지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건 아니죠. 그냥 좋은 말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 말투가 어찌나 듣기 불편하던지 한편으론 슬프기도 했어요. 이게 정말 내 자식과 그 배우자가 맞나? 이렇게까지 서로 거칠어져야 하나? 제가 한참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아들이 갑자기 집 안을 둘러보면서 투덜대듯 말했어요. 아, 이건 또 뭐예요? 예전에 엄마 집 와보면 살림살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런 데다 돈 쓰지 마시고 우리한테 보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저희가 어머니 집도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제 귀에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어요. 내가 내 집에 뭘 사든 말든 그게 왜 네가 참견할 일이야. 너희가 인테리어를 하든 말든 그건 네가 네 돈으로 해야지. 왜 내 재산을 갖다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자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해요. 우리가 집을 아예 뺏어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 재산이니 언젠간 물려주실 테니까 좀 빨리 활용해 보려는 건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갈 데도 없어요. 그럼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함이 극에 달했어요.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정말 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하는 존재일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에 저는 단호하게 말해버렸어요. 당장 갈 데 없으면 빨리 마련해봐라. 한 달이라고 했으니 그동안 부지런히 움직여서 집을 구하든 전세를 구하든 너희끼리 알아봐야지. 그 집은 이제 못 써. 내 말 분명히 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여기서 말 섞기도 싫다. 아들은 뭔가 또 한마디 하려다가 제가 단호한 표정으로 문을 닫아버리려 하니까 황급히 며느리를 돌아보더니 씩씩거리며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현관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가슴이 쿵쾅거려서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후로도 아들 내외가 종종 연락을 했지만 한결같았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도 잘 살아보려는 건데 이왕 준다고 했으면 명의부터 확실히 넘겨주시지. 우리를 이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그럼 내가 언제 명의를 넘겨준다고 했니? 그냥 집 열쇠만 준 거지. 네가 그걸 멋대로 해도
된다는 허락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어머니, 저희 진짜 곤란해요. 대출 알아본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었어요. 앞으로 저희가 효도할 테니까 일단 명의만 넘겨주세요.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데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단호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도 하고,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각박하게 구는 건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은 자식이고 뭐고 떠나서 엄연히 법적으로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그래. 너희가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줄게. 이러면서 또 우유부단하게 나오면 불길이 더 커질 게 뻔하다고 느꼈어요. 그토록 다정하게 굴던 며느리와 아들이 어느새 한순간에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니 정신이 아득했어요. 어머니, 여기 언제 오시나요? 맛있는 반찬 해드릴게요. 엄마, 손주 보러 오세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나 싶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한편으론 자괴감도 들었어요. 내가 순진했나 보다. 자식이라고 마음 놓고 믿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결국 그날 저는 집에 혼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곱씹으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설령 자식이라 해도 사람끼리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법이잖아. 행복했던 주말의 기억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들의 말투와 태도가 돌변했는데 그 덕에 저도 어영부영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확실히 선을 긋고 제 재산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차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집을 팔아서 한몫 잡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차피 늙은 부모 집은 결국 다 내 것 아니냐? 주변에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어요. 그 말이 사실이면 저는 그저 믿기 힘들 정도로 배신감이 들 뿐이었어요. 그토록 다정했던 말투와 행동이 알고 보니 모두 목적을 위한 포장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한 달 안에 나가라는 제 요구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는지 아들 내외는 다른 친척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며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척들은 제가 겪은 일을 알고 나니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처음엔 저도 죄책감이 들까봐 두려웠지만 이미 그들이 보여준 행동과 말이 너무나 뚜렷했으니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제게 마지막으로 연락도 없이 도망치듯 새로운 집을 구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집에 가보니 몇몇 짐이 채 남아있지도 않아서 깔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전세로 놓기로 마음먹었어요. 나중에 이웃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들 내외는 이미 주변에 다른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접근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제야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싶었고 그동안 제가 믿었던 며느리의 호의가 너무나도 가식적이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곱씹어보면 제가 아직 그 주택의 법적 소유권을 옮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게 이미 끝난 상태였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가 벌어졌을 테니까요. 결국 그 집은 다시 좋은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의리를 지키며 함께했던 이전의 분만큼은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계약서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여러 조항도 추가했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당장은 집에 들어올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보다 서로 지킬 건 확실히 지키는 성숙한 주거 계약을 맺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과 며느리를 마냥 믿고 재산 문제에도 관대하게 대응했을 텐데 이젠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한번 크게 당해보고 나니 살면서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필요할 땐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직도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해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며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직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한번 금이 가면 전처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더 나아가 자식이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도 사라졌어요. 물론 항상 효심 가득한 자녀도 있지만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죠. 재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이번 기회에 톡톡히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서류와 계약을 제 손으로 꼼꼼히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큰 사건을 겪고 나니 어딘가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진 느낌도 있어요.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민낯을 보고 나니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에 속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채의 주택을 모두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전세를 주는 집에선 적절한 임대료를 받고 제가 사는 집에서는 조용한 여유를 누리기로 했습니다. 조금은 씁쓸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뭔가 더 강인해진 기분이에요.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진명의 이전을 미뤄둔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혹시 나중에 자식들 가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열쇠만 넘겨주고 서류 처리는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그 선택이 저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서둘러 이관까지 해버렸다면 지금쯤 저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었겠죠. 돈을 노린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큰 상처지만 그래도 제 재산을 온전히 잃지 않았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 일 후에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저에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러냐? 당신 마음은 괜찮아요? 라고 걱정해주기도 했어요. 사실 속마음은 여전히 조금 착잡해요. 그렇지만 가족이든 타인이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좇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을 배웠어요. 이제는 자산을 지키는 게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내외가 결국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몰라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하는데, 더 이상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모든 걸 털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저 자신에게는 가장 이로운 길이니까요. 동네 분들도 한결같이 저를 응원해주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들 하십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유로운 노년을 즐기라는 조언도 해주셨죠. 한 가지 다행이라면 이번 일로 인해 새로운 깨우침을 얻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눈앞에 있는 정에만 매달려서 주변 상황을 놓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현실도 함께 보게 되었어요. 자식의 말이 곧 절대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재산 문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씩씩하게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 저처럼 남의 말을 잘 믿어버리는 분들이 혹시나 같은 일을 겪을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특히 어르신 세대는 자식에게 얼마나 순진하게 마음을 여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런 믿음 때문에 큰 실수를 할 뻔했으니 다들 한 번씩은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해요. 물론 그렇다고 매사 의심부터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 권리를 쉽게 양도하는 일만큼은 피하셨으면 해요. 저도 아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에서는 명확히 제 주장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후로 저는 마음을 좀 수습한 뒤 다시 전세를 놓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구나 인테리어 같은 부분이 오래되어서 일부 보수를 진행했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새 입주자를 구했어요. 이번에 만난 세입자분은 참 성실하고 매너가 좋았어요. 집 문제로 연락이 오면 빠르게 대응해주지만 예의를 갖춰 요청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답니다. 저도 가능한 한 편의를 봐주려고 하고 분명히 문서상에 잘 기재한 뒤에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대단하다고도 하고 속상한 일을 겪은 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 묻기도 해요. 속은 사실 많이 쓰렸죠. 하지만 이미 한 번 겪은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그걸 계기로 다시는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더는 허술하게 굴지 않을 자신이 생겼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도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먹기에 따라 그럴 필요도 없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혼자 살아도 별 탈 없이 꾸려나갈 수 있고 혹시 몸이 불편해진다면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구하면 되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라고 느꼈어요. 가족이든 남이든 누군가가 부당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할 때는 분명히 내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변호사를 찾으러 갔던 것도 제 손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감정만 앞세우다가 더 복잡하게 상황을 끌어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 더 현명해진 기분이 들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들과 며느리는 제 가족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모든 걸 받아주기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아들도 계속 연락을 해오며 반성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제 마음이 녹록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그 뒤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크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며 제 일상을 보듬고 평화롭게 나이 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 전세 놓은 다른 집도 착실한 세입자와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유지해갈 계획이에요. 오랜만에 집에 꽃도 놓고 오래된 가구를 조금씩 바꿔보며 제 공간을 보다 아늑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집안을 손보다 보면 저만의 안식처가 조금씩 재탄생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자식이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든든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스스로 서는 법도 익혀가는 중이에요.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면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식 때문에 괴로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통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기쁜 마음으로 해주지만 그 뒤에 생기는 여러 문제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요. 실제로 저 역시 자식을 믿고 내어줬다가 허무함을 느꼈는데 비슷한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면서 미리 조심하시면 좋겠다고 조언해드리고 있답니다. 가끔은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뜻밖의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전혀 의외였던 이웃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줄 때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저 나름대로의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찾았어요. 아직 완벽히 마음의 상처가 아문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젠 더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과거에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저 키워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고 제 바람과 달리 자식이 꼭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그 점을 역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혐오하게 된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의심과 대비는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 문제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도 새삼 알게 됐어요.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병원비나 간병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보니 막연히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게 현명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번 일이 없었다면 평생 안일하게 지냈을 텐데 오히려 조금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혼자 사는 지금도 결코 외롭지 않아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봐온 분들과 차 마시는 즐거움이 있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 몰입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가끔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번 생에도 아직 좋은 날이 많이 남았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요. 집안에 혼자 있어도 바느질을 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시간이 금세 흘러가고 문득 생각나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도 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그때 가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억지로 누굴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해보자는 거죠. 이제는 자식이 찾아오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재산을 덥석 내어줄 마음은 절대 없어요. 특히 명예 이전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지른 행동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시간이라는 약이 언젠가는 서로 간의 감정을 조금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집을 넘겨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필요하면 계약 관계도 분명히 맺고 적당한 선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려 해요. 어쩌면 예전에 저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방식이지만 한번 큰일을 겪고 나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제 경험을 털어놓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보이기엔 부끄러운 사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봐요. 제 얘기를 들으면 모두들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혹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말해드리곤 해요. 재산 문제만큼은 스스로 책임감 있게 지키셔야 해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럴 때가 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겪어보니 가족이라도 서류로 확실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처음엔 그게 너무 삭막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게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더라고요.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닫고서야 커다란 낭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어떤 문서든 변호사나 전문가 의견을 얻어가며 꼼꼼히 확인하려고 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려면 시간이 들고 귀찮은 절차도 많지만 한번 큰 교훈을 얻고 나니까 그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부터는 적어도 재산 때문에 끙끙 앓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저는 다시 일상의 평화로운 리듬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정오쯤에는 시장에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사와서 점심을 간단히 차려 먹어요. 오후에는 한가로이 바느질도 하고 저녁 무렵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죠. 주말에는 예전처럼 아들 내외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저 혼자 나들이를 가거나 동네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며 즐기기도 합니다. 가끔은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냥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할머니를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자라길 바란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관계라는 것도 서로가 노력해야 유지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해서는 온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막상 겪고 보니 제법 파란만장했달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하나의 지나간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제 안의 상처가 아물기까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저런 풍파는 겪나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경각심이라도 주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걸로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배운 교훈을 소중히 새기면서 앞으로의 삶을 제 힘으로 꿋꿋이 살아가 보려고 해요.
여전히 가족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도 돌보고 제 감정도 살피고 재산도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저처럼 재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넘겨주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권리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세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분명 가족 간에도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헌신이나 일방적인 양보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만 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큰 파동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현명해진 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있겠지만 이미 한번 겪은 시련을 발판 삼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나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 저는 다시 저만의 조용한 생활을 즐기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언젠가 다시 안부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살 김수철이라고 합니다. 40년이 넘도록 도배 일을 해온 베테랑 장인이지요. 제 아들 성태와 며느리가 사는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아들놈이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걱정 마라.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편해.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휴가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쓰레기를 버리고 편의점에서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들아, 며느리는 요즘 일 안 나가나? 네, 아버지. 회사를 그만뒀대요. 다른 일자리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놈의 대답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아들놈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며느리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창문으로 보이는 TV 불빛이 하루 종일 깜빡거리더라고요. 아이고, 세상 좋아졌네. 젊은 것들은 놀고 먹기만 하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시절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옆집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하고 있었단다. 할아버지도 젊었던 적 있어요? 야, 이 녀석아, 나도 한때는 청년이었다고. 청년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우리 며느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것 같았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놀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한번 며느리를 찾아가 봐야겠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동네 빵집에 들러 빵을 샀습니다. 아침도 안 먹었겠지 하는 생각에 며느리 목까지 사들고 갔죠.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버님, 웬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네.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TV가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과자 봉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침 먹었니? 아직이요. 그래서 사왔다. 같이 먹자. 우리는 조용히 빵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랑 같이 나가볼래? 제 말에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알면 뭐 하겠니? 그냥 따라와 봐. 하지만 저는 아직 씻지도 않았고,
괜찮다. 그냥 이대로 가자. 며느리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보였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인내심도 없구먼.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한 건 좋은 거다. 그 마음 잃지 말거라. 얼마 후 우리는 제가 일하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서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도착했다. 여긴 어디예요? 내가 오늘 일할 곳이란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거야. 네, 들어가요? 그래, 뭐가 무서워? 괴물이라도 있을까봐?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지가 벗겨진 방들이 보였고 여기저기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도배 도구들이지. 내가 40년 넘게 해온 일이란다. 40년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저 살아온 거지. 며느리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일을 40년이나 하셨다고요? 그래, 놀랍지. 70살 먹은 나도 이렇게 일하는데. 넌 왜 집에서 놀기만 하니?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저는 설명할 필요 없다. 그냥 보고 있어. 저는 도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벽지를 떼어내고 새 벽지를 붙이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생각보다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보람차단다. 어떤 점에서 보람을 느끼세요? 낡고 지저분했던 벽이 새 것처럼 변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 마치 인생의 새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달까. 일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불을 바르고 벽지를 붙이는 거야. 주름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해. 와, 정말 섬세한 작업이네요. 그래, 자물성도 필요하고 손재주도 있어야 해.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에이,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당혹감은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깃든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일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거니? 네, 배우고 싶어요. 왜? 글쎄요, 아버님이 하시는 걸 보니 뭔가 의미 있어 보여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리 와봐. 너가 한번 해볼래? 정말요? 제가 해도 돼요? 물론이지. 배우는 건 언제나 좋은 거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가 건넨 도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해봐. 서두르지 말고. 아, 벽지가 찢어졌어요. 괜찮아. 다시 해보렴. 며느리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가끔씩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그래,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점점 나아질 거야. 아버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건 긴 이야기란다. 나중에 천천히 들려줄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땀이 맺혔지만 그 눈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저 살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허허, 며느리한테 이런 말 들으니 쑥스럽구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고마워, 며느리야. 오늘 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이런 걸 보여주셔서. 너가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 가르쳐 줄게.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게 뭐가 있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내일도 와도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근데 아버님, 우리 오늘 점심은 언제 먹었죠? 허허, 일하다 보니 까먹었구나.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네, 좋아요. 우리는 동네 식당에 들러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많이 서툴렀죠? 아니다. 처음치고는 잘했어. 정말요? 과찬이세요. 거짓말할 나이는 지났다. 진심이야. 며느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을 때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제 마음에 피어난 새로운 희망.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며느리가 정말 올까? 올 거야. 그 눈빛을 보니 분명 올 거야. 기대감을 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정말로 왔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두드리더니 아버님, 저 왔어요. 라고 하더군요. 제 눈에는 그 모습이 꽤나 기특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은 뭘 배우고 싶니?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 그럼 시작해볼까? 며느리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벽지를 붙이다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은 찢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고, 또 망쳤네요. 괜찮다. 다시 해보렴. 이번엔 이렇게 해봐. 네, 알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솜씨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이던 벽지가 점점 반듯하게 붙었죠. 어머, 이번엔 잘 됐어요. 그래, 아주 잘했어. 솜씨가 날로 늘어나는구나. 정말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니?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혼자 한 작업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너가 했다고? 네, 어젯밤에 머릿속으로 조금 연습해봤어요. 어때요? 아주 잘했구나. 이 정도면 프로 못지않아. 며느리의 손재주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도배를 깔끔하게 잘하는 걸 보니 숨겨진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 너의 재능이 대단해.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와, 정말요? 기뻐요.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기술을 가르쳐 줄까? 네, 꼭 배우고 싶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저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기술을 전수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패턴 매칭, 코너 작업, 천장 도배 등 고급 기술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죠. 이렇게 하면 무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와, 신기해요. 마치 퍼즐 맞추기 같아요. 그래, 도배는 예술이기도 하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환상의 콤비가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구를 건네주고 저는 며느리의 작업을 보완해주며 서로 호흡을 맞춰갔죠. 아버님,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그래, 나는 이쪽을 마무리할게. 네, 알겠어요. 함께 일하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 취향, 그리고 고민들도 알게 되었죠. 아버님, 사실 저 직장 그만두고 너무 우울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일이란 게 그래.
보람을 느끼면 삶의 의미도 찾게 되지.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아들과도 대화가 늘어났더군요. 아버님, 오늘 성태랑 아버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디? 아버님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감이에요. 허허, 나야 뭐 평범한 사람인데. 며느리는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제 도움 없이도 혼자서 완벽하게 일을 해내더군요. 아버님, 제가 혼자 해봐도 될까요? 그래, 한번 해보렴. 와, 제가 했어요. 어때요? 완벽해. 이제 너도 프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뿌듯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니다. 너가 열심히 한 거지. 그래도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자, 이제 그만. 우리 일이나 마저 하자꾸나.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늦잠 자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더군요. 어느 날 아들 성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와이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태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일할 기회를 줬을 뿐이야.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집안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TV 소리만 들리던 집에서 이제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오, 그래. 뭘 해줄 거니? 비밀이에요. 기대하세요. 며느리가 요리하는 동안 성태와 저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와이프가 요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 며느리가 재능이 있더구나. 네,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변할 줄이야. 식탁에 둘러앉아 며느리가 만든 요리를 먹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래, 음식 맛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아버님 덕분이에요. 이제 뭐든 열심히 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래, 좋지.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에서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혼자 맡은 첫 현장이에요. 어때요? 완벽하구나. 너가 자랑스럽다. 정말요? 와, 기뻐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도배 실력이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배, 며느리 소문 들었어. 우리 집도 좀 봐주면 안 되겠어? 그래요, 어르신. 한번 와서 볼게요. 일거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는 바빠졌습니다. 아버님, 이대로 가다간 일을 다 못 해낼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어떡하죠? 우리 사업을 좀 키워볼까? 우리는 함께 의논하여 사업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하고 장비도 새로 구입했죠. 와, 아버님, 이제 우리 가게가 생겼네요. 그래, 꿈만 같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다. 이건 다 너의 노력의 결과야.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실력자가 되었죠. 자, 이번 달 실적이야. 어때? 괜찮지? 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이만큼이나 했다니? 그래,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우리 덕분이죠? 며느리는 이제 자신의 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응, 곧 갈게. 이것만 마무리하고. 예전에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열정 넘치는 당당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왔어요. 한번 보세요. 오, 이거 멋진데. 어디서 배웠니? 인터넷으로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더라고요. 그녀의 끊임없는 자기 발전 노력을 보며 저는 더욱 뿌듯해졌습니다. 며느리야, 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님, 처음엔 그저 놀기만 하던 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넌 그저 숨겨진 너의 재능을 발견한 것뿐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서 쉬어라.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니. 네. 아버님도 편히 주무세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어둠을 가르며 내리쬐는 밤하늘은 마치 제 인생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구나. 그저 기회가 필요할 뿐이지. 시간이라는 붓이 그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작은 점들이겠지요. 때로는 흐릿하고 때로는 선명한 그 점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그려냅니다. 어떤 이의 점은 크고 눈부시지만 어떤 이의 점은 작고 희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점들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법입니다. 며느리는 잠자던 씨앗이었고 제가 준 기회는 그저 작은 물방울이었을 뿐입니다. 메마른 땅에 떨어진 그 한 방울의 물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 씨앗은 스스로의 힘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지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잠재력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지면 그 파문은 어디까지 퍼져나갈까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창밖의 별들이 속삭이는 듯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별이 되었다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들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생각과 함께 저는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오늘 하루를 되새겨봅니다. 며느리의 밝아진 얼굴, 아들의 고마워하는 눈빛, 그리고 제 가슴에 가득 찬 뿌듯함.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그리고 누군가를 믿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며 저는 꿈속에서도 미소 짓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또 어떤 아름다운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한마는 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강신자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울고 웃을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제 나이 28이었어요.
아들 은수는 겨우 2살이었고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하지만 어린 은수를 보면서 힘을 냈어요. 그래, 이 어린 것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그렇게 마음먹었죠. 은수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혼자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복 입은 은수를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씩씩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은수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죠. 특히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선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두 아이는 정말 인꼬 같았어요. 어디를 가든 둘이 붙어 다니곤 했죠. 저는 그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연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죠. 은수와 선영이는 학창시절 계속 어울리다 연애를 시작하고 26에 결혼했죠. 결혼식 날 은수가 턱시도를 입고 선영이를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 봐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하고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도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줄은요. 은수와 선영이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서로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툼도 거의 없었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그 시간들. 선영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죠.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부엌일을 도맡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그런 선영이가 참 고마웠어요. 남편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은수와 선영이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었죠. 저는 손주 소식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겠죠.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은수와 선영이의 결혼 3년 차,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죠. 얘들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선영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은수 데리고 일찍 갈게요. 기대되네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통화가 우리의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요. 그날 저녁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그건 은수도 선영이도 아니었죠.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은수가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 순간 제 귓가에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응급실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선영이가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울면서 저를 부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은수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뇌 손상이 심각해서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식물인간 상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은수가, 우리 아들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선영이는 제 옆에서 저를 꼭 붙잡고 함께 울었죠. 그날 밤 우리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은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밤새 울다 지쳐 잠깐 잠이 들었다가도 금방 현실을 깨닫고 다시 눈물이 났어요. 왜 하필 우리 은수에게? 그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은수를 처음 면회할 수 있었어요.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은수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선영이가 제 팔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은수의 얼굴은 멍들고 붓고 제가 아는 은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 눈을 감고 있는 은수를 보며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은수야, 제발 눈을 떠라. 엄마가 여기 있잖아. 선영이도 있잖아. 그날부터 선영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지켰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온종일 은수 곁을 지켰죠.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선영이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져 갔어요. 저는 그런 선영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 텐데. 은수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매일 아침 병실에 들어가 은수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은 눈을 뜰까 하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매일 실망하고 좌절했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선영이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은수를 돌봤어요. 은수야, 일어나.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여행도 가야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영이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을 간호하는 선영이. 과연 이게 옳은 걸까? 그때부터 저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은수의 사고 후 첫 1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와 선영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의 하루는 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에서 끝났어요. 아침이면 일찍 병원에 가서 은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병원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면 선영이가 은수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곤 했어요. 은수야, 이 노래 기억나? 우리 데이트할 때마다 들었던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선영이를 보면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집에 돌아가고 선영이는 병원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남겠다고 했지만 선영이가 완강히 거부했죠.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은수가 눈을 뜨면 제가 가장 먼저 봐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의 그 강한 의지와 사랑 앞에서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영이의 모습이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밤새 병원 의자에서 자고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저는 선영이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너도 좀 쉬어야 해. 이러다 너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선영이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은수가 깨어날 때까지 제가 꼭 곁에 있어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은수를 키우던 그 시절. 저도 그때는 오직 은수만 바라보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자신을 조금 더 돌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선영이가 안타까웠어요. 은수의 상태는 여전했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행히 큰 합병증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죠. 의사 선생님들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적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은수의 사고 후 1년이 지나갔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병원을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영이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일을 해서 은수의 치료비를 벌어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제 정신을 붙잡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선영이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선영이의 삶은 온통 은수뿐이었어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병원에 있었고 은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죠. 은수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어서 일어나서 내 이야기도 들어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선영이의 헌신적인 사랑이 고맙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과연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은수의 사고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죠. 은수의 상태는 여전했어요.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선영이는 정말 대단했어요. 은수의 사고 이후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전에 밝고 명랑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대신 강인하고 의지가 강한 여인으로 변했죠. 재택일 하면서도 틈틈이 병원을 찾아 은수를 돌봤어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은수 좀 봐주세요. 점심시간에 제가 다녀갈게요. 그렇게 말하며 아침 일찍 컴퓨터 앞에 앉는 선영이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병원으로 달려와 은수와 이야기도 나누곤 했죠. 저는 그런 선영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죠. 아직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청춘을 보내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선영이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져 갔어요. 한창 예쁠 나이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병원과 집을 오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날은 선영이의 동창이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선영이를 보고 놀라는 걸 보았어요. 선영아, 너 많이 야위었다. 그 말에 선영이는 그저 쓸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나갔어요. 은수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지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과연 좋은 방향인지 저는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5년째 되던 해였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저는 병원 정원에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져서 바람 좀 쐬러 간 거였죠. 그날 병원 정원 벤치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도 저처럼 아들이 병원에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대답이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우리 아들은 결국 얼마 전 세상을 떠났어요. 10년을 버티다가요. 며느리는 40대 후반에 홀로 남겨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수도 그렇게 될까? 선영이도 그렇게 될까?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 10년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으니 아들이 떠난 후에는 어찌나 슬퍼하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10년 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40대 후반에 홀로 남겨진 며느리. 그런 생각을 하니 선영이가 더욱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은수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아, 너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니?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요. 선영이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은수를 위해서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병원 식당에서 선영이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선영이는 여전히 은수 곁을 지키며 살고 있었죠. 일하고 병원에 오고 은수를 돌보고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선영이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주름이 새겨져 갔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어요. 선영아, 너의 인생도 소중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 말에 선영이의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선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은수를 두고 갈 수 있어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얘야, 나도 너 마음 알아. 하지만 은수도 너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선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은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은수 곁을 떠나면 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수와 저는 유치원 때부터 함께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전부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죠. 선영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은 은수예요. 은수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강한 의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선영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자라났어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은수도 선영이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선영이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대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니. 어느 날 선영이의 친구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선영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친구는 결혼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아, 너도 우리 결혼식에 꼭 와야 해. 그 말에 선영이는 밝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볼 수 있었어요. 친구가 돌아간 후 선영이는 은수의 병실로 들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선영이의 방 앞을 지나다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선영이가 옛날 은수와 찍은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선영아, 제가 부르자 선영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저는 선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도 돼. 너 마음 다 알아.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었어요. 선영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은수의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은수가 깨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선영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은수를 위해서도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선영이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선영이의 강한 의지를 잘 알기에 제 말이 오히려 선영이를 더 아프게 할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선영이에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은수 없이는 못 산다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은수의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더라고요. 오늘은 은수의 39번째 생일이에요. 선영이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죠. 아침 일찍부터 선영이는 분주히 움직였어요. 병실을 꾸미고 케이크도 준비했죠. 저는 그런 선영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는 그 마음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니, 오늘 은수 생일이에요. 같이 축하해주세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들어갔어요. 선영이는 은수의 침대 옆에 앉아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수야, 생일 축하해. 올해는 꼭 눈을 떠줘. 제발. 선영이가 은수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선영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은수야, 생일 축하한다. 우리 모두 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저도 은수의 다른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은수는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누워 있었죠. 선영이가 케이크에 초를 불며 말했어요. 은수야, 내가 대신 불어줄게. 소원도 빌 거야. 소원은 뻔하지 뭐. 은수가 빨리 깨어나는 거.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죠.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은수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고, 선영이는 자신의 젊음을 모두 여기에 바치고 있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새 12년이 지났어요. 선영이의 나이 40이 되었죠. 어느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선영이의 옛 친구를 만났어요. 아,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선영이의 친구 미경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죠. 그래, 미경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잘 지내요. 둘째도 태어나고. 어머님, 선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경이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번에 우연히 선영이를 마주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1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미경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선영이가 많이 힘들어하긴 해. 하지만 은수에 대한 사랑으로 버티고 있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영이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나이에 다들 벌써 아이들도 크고 자신의 일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선영이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미경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선영이가 은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은수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경이의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떨쳐낼 수 없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선영이의 미래. 15년 정말 긴 시간이 흘렀어요. 은수도 선영이도 나이 44이 되었죠. 어느 날 저는 선영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선영아,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니? 얘기 좀 하고 싶어. 선영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 공원으로 나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선영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구나. 제가 입을 열었어요.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다 알아. 하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선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너가 걱정돼. 넌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선영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은 은수예요. 은수가 제 전부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함께였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은수 없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은수를 키우던 그때. 저도 그렇게 살았었죠. 오직 은수만 바라보며. 선영아, 나도 너의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은수도 너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선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은수를 포기하는 건 저 자신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선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알았어. 선영아, 너 마음 이해해. 하지만 언제든 너가 힘들면 나에게 말해줘. 알겠지?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변함없는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선영이에게 은수는 여전히 전부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은수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밝게 웃고 있는 은수와 선영이.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어느새 은수의 사고 이후 17년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은수의 담당 의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젊고 친절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신자님. 저는 은수 씨의 새 담당의 김준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선생님, 우리 은수는 어떤가요? 혹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17년 동안 수없이 했던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도 저는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김준호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강 신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은수 씨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7년 동안 들어왔던 말이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그동안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준호 선생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강 신자님, 의학적으로 볼 때 17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깁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준호 선생님이 저를 부축해 주셨죠. 죄송합니다. 강 신자님,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렸나 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김준호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수가 정말 깨어나지 않는 걸까? 그럼 선영이는 어쩌지? 밤새 이불을 적시며 울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어요. 은수의 사고 이후 20년, 정말 긴 시간이 흘렀죠.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선영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은수를 위해서도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죠.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선영이의 남은 인생을 위해 은수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송장을 작성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은수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선영이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은수야, 엄마가 이러는 거 용서해. 이게 너를 위한 거고 선영이를 위한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소송장을 작성했어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은수의 병실을 찾았어요.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누워있는 은수를 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큰 결심을 했어. 너도 이해해 주길 바래. 그리고는 은수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소송장이 발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선영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아, 오늘 시간 되니? 얘기할 게 있어. 선영이는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선영이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제는 제가 강해져야 할 때니까요. 선영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은수를 대신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선영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제 의사는 안중에도 없나요?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선영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는 제가 은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은수를 떠날 수 있어요? 선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수 없었어요. 선영아, 나도 알아. 내가 은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너 인생도 생각해야 해. 은수도 그걸 원할 거야.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은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선영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뛰쳐나갔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선영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선영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은수야, 엄마가 한 게 맞는 걸까? 매일 밤 은수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선영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은수를 위해서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소송을 제기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동네 슈퍼에 가도 병원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봐. 식물인간 된 아들 20년을 돌본 며느리를 내쫓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천사 같은 며느리인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기에 꿋꿋이 견뎌냈죠. 어느 날은 동네 시장에 갔다가 옛 이웃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자 씨, 당신 정말 오죽하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게 우리 며느리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친척들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은수의 사촌 동생이 전화를 해서 한참 동안 저를 비난했어요. 고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형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형수를 내쫓다니. 우리는 이제 고모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죠.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게 은수와 선영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 나중에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건 선영이의 반응이었어요. 선영이는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병원에 갔어요. 은수도 봐야 했고 어쩌면 선영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영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은수를 위해서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어요.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법정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판사님께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강신자 씨, 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네, 판사님.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은수의 사고, 20년 동안의 긴 투병 생활, 그리고 선영이의 헌신적인 모습.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선영이는 너무나 착하고 헌신적인 아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선영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포기한 채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어요. 제 아들 은수도 분명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인생을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그곳에 선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선영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은수도 이렇게 원할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판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피고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영이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선영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 그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죠. 드디어 판결이 났어요. 법원은 제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어요. 선영이와 은수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거죠. 판결문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기쁨, 슬픔, 후회, 안도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선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영이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선영아. 어머니,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죠. 짐은 다 쌌어요. 이제 가볼게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디로 갈 거니? 제가 물었어요. 친구 집에 잠시 머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선영이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선영아, 정말 미안해. 선영이는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저를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 밖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선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환청이었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은수의 병실로 갔어요.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누워있는 은수를 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잘한 걸까? 선영이를 보내고 이게 정말 너희들을 위한 길이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은수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선영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죠. 이제부터 저는 홀로 은수를 돌보게 되었어요. 힘들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선영이가 새로운 삶을 살며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선영아,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선영이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매일 은수를 돌보며 지냈죠.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텨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을 보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선영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선영이의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께 처음 이 편지를 쓰려고 할 때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와 은수를 갈라놓을 수 있으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은수를 위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은수 생각에 잠들지 못했고 눈만 뜨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은수 곁을 지키느라 포기했던 제 꿈들을,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를.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대학원에 지원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은수와 같은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종종 연락드릴게요. 은수도 잘 부탁드려요. 선영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선영이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은수의 병실을 찾았어요. 아들아, 선영이에게서 편지가 왔어. 너의 아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대. 넌 기뻐해줘야 해. 은수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시간 되세요? 찾아뵙고 싶은데. 선영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약속한 날 선영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2년 만에 보는 선영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밝아져 있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선영이를 끌어안았어요. 선영아, 보고 싶었어.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영이는 대학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대요. 그리고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응, 무슨 일이니? 저 재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 축하해, 선영아. 선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해도 될까요? 은수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선영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아, 은수도 분명 너가 행복해지길 바랄 거야. 너가 새 삶을 사는 게 은수에게도 좋은 일이야.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제 삶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은수를 사랑하고 걱정해요. 그래, 그게 당연해. 은수는 영원히 너 인생의 한 부분일 테니까.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영이의 새 인생에 대해, 그리고 은수에 대해서도. 헤어질 때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저는 선영이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어요. 행복해야 해, 선영아. 꼭 행복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도 거의 끝나가네요. 오늘은 은수가 있는 병원에 다녀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은수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은수야, 오늘은 선영이 얘기를 해줄게. 선영이가 곧 결혼한대. 그 애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너도 기뻐해 줘야 해. 은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선영이가 심리상담사로 일할 거래. 너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사고로 의식을 잃은 환자 가족들을 상담해준대. 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문득 소송할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제 선택이 옳았던 걸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지금의 선영이를 떠올려요. 행복해 보이는 선영이의 모습을. 그럼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은수야, 엄마가 한 선택이 옳았던 걸까? 가끔은 아직도 의문이 들어. 하지만 선영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은수를 안아주고 일어섰어요. 다음에 또 올게, 아들아. 편히 쉬어.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거겠지. 때로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2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매일 밤 꿈을 꿨어요. 은수가 깨어나 활짝 웃으며 엄마라고 부르는 꿈을.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죠. 병실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스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얼음장 같아요. 은수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차가움. 그 손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후회와 의문은 깊어만 가요.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던 걸까? 선영이를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은수마저 버린 건 아닐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문득 생각해요. 저 수많은 별들 중 어느 하나가 은수의 의식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매일 밤 별들에게 속삭여요. 우리 아들, 돌아와 줘. 눈물로 적시는 베개는 이제 제 일상이 되었어요. 잠들 때도 깰 때도 항상 제 곁에 있는 건 이 눈물뿐이에요. 은수의 웃음소리, 선영이의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맴돌 뿐이에요. 가을 낙엽처럼 쓸쓸히 떨어지는 제 인생. 이제 남은 건 후회와 그리움뿐이에요. 은수의 병실에 놓인 시계 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아요. 멈춰버린 은수의 시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제 선택. 때로는 생각해요. 제가 선영이 대신 떠날 수 있다면, 제 생명을 바꿔 은수를 깨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일 뿐이에요. 이제 제게 남은 건 쓸쓸한 기다림뿐이에요. 언젠가 은수가 깨어나길. 그날이 온다면 제가 먼저 떠나 있더라도 부디 은수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리고 제 선택을 용서해 주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린 선택이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픔을 견딜 수 없으니까요. 봄날의 꽃들이 피어나듯 언젠가 우리의 아픔도 꽃이 되어 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한겨울 찬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듯해요. 그 봄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언제 그 순간들이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니까요.